오늘은 문학 개념과 논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제 교재와 강의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르비에 보면은 문학 개념과 논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제 강좌가 25강 정도로 완강이 되어 있는데 교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동안 강의를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소량의 인쇄본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줘야겠다 해서 지금 인쇄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강의 신청 요령과 또 문학 개념화 논리적 해석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문학 개념어라는 게 우리에게 이 시점에 왜 필요한가, 이 점을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대표적인 개념어로 관조, 최근에 수능에도 나왔고 또 6평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 관조라는 것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문학 개념어가 일반적인 단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 점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르비에 보면은 제 공지사항에 이 문학 개념과 논리적 해석을 신청하는 요령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 요령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고 교재를 그 인쇄본으로 교재를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그 강좌 내용하고 똑같아요. 쪽수도 똑같고 그 책 내용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어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문학 개념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물론 이제 모든 문학이 개념어를 통해서 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문학 개념과 원리에 따라서 출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문학의 해석이라는 게 자유로운 상상도 다 답이 되는 거 아니냐, 해석의 허용이 어느 선까지 적용이 돼야 되는가, 어떤 것이 맞고 틀리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학 개념과 논리적 해석이라는 이 강좌는 문학을 기본을 확립하는데 그 표준이 되는 강의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어요. 넓게 말해서. 그래서 이 문학 개념어라는 것은요, 단순한 그런 그 국어의 뜻풀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문학을 창작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창작하는 문학가들이, 그리고 해석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작과 해석의 원리를 집약해 놓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겠죠. 문학의 기본을 확립하려면, 빨리 문제를 풀려면은 이런 개념과 원리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능 문학의 그 출제의 논리가 있어요.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마구잡이로 출제하지 않거든요. 그 출제의 패턴과 반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출제의 논리를 집약해 놓은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원리와 개념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뜻풀이로서 익히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개념이라는 것은 원리를 집약한 거거든요. 또 원리는 개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익히고 심층적인 문제풀이까지를 자유롭게 자유자재하게 하려면은 이 개념적인 차원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문학에도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개념적인 틀을 알고 원리적인 측면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이 문학 개념어와 논리적 해석이라는 책이 여러분들에게 공부의 기준이 되어줄 것이다. 먼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고 공부를 해 나가면 지금 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또 공부의 표준을 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강좌와 제 교재 내용을 정독을 해 나가시면,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에 답변도 해드리고 문학 공부에 확실한 표준을 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학 개념어가 이제 과연 어떤 것이냐를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의 사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학 개념어라는 게 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력적인 것인가를 좀 실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옛날 구석기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최근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후에 계속 나올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례를 좀 들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게 이 관조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관조라는 말은요, 이 문학이나 심리, 명상 또 자기 개발을 하는데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풀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어사전 뜻풀이에 보면 관조,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본다. 근데 이 뜻풀이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문학 개념어를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바라본다. 자, 그러면 이 뜻풀이만을 가지고 이 볼관에다가 이 빛을 줘거든요. 조명할 때. 근데 이거를 뜻풀이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성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찰도 굉장히 우리가 성찰 하는데 이걸 문학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거하고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럼 이 관조라는 걸 이렇게 바라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2024학년도 수능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김종길의 문하고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리고 고전 국역 수필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문제가 이거였어요. 지금 다음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고, 손지 4번에 보면은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의식을 부각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모르겠죠. 주제의식을 부각한다. 주제의식을 부각 안 한 작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고요. 그죠? 그러면은 나가 사물을 관조하냐 안 하냐 이게 핵심인 것이고, 답은 세태를 관망하냐 관망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럼 관망하고 관조는 지금 어떤 다른 단어로 썼단 말이죠. 여기서 물론 관망이 문학 개념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관망은 그냥 떨어져서 보는 것이고요, 관조도 떨어져서 보는 것인데, 관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4번 타자가 쳤습니다, 또는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단 말이죠. 근데 관조는 바라보긴 하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냥 안구로 시각적으로 지나가는 풍경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문학에서의 관조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가 알려주듯이, 물론 한자를 안다고 해서 개념어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어는 이 어떠한 현상이나 지식을 농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추상어적인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학의 심리나 명상을 하려면은 이 관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출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전공 선생님들이 이 관조를 안 내려고 막 애를 써. 근데 출제하고 보면은 그게 관조예요. 왜냐면은 문학을 창작하고 그걸 해석하는데 또 마음을 개발하고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조절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데 이 관조가 핵심이거든요. 이 본다는 것은 일단은 뭐예요?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객체와 보는 주체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그것을 대상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슬프다 이렇게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객관화해서 대상으로서 본다는 뜻이에요. 떨어져서 본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빛을 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비추느냐. 그 대상을 봤어. 뭘 비추는 거예요. 대상을 보고
한마디로 말해서 나 자신을 또는 나의 삶을 훤하게 비추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게 아니죠. 관망은 단순히 보는 거예요. 관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관조는 우리의 감각, 신체 감각기관에 접촉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걸 본다라고 합니다. 투시는 꼭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경험을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삶을 보는 거예요. 이때 본다는 것은 깨달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깨닫는다는 것은 진정한 알매 상태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조라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조를 모르고서는 문학의 문자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정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조적 어조도 있고 관조적 태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선지 4번에 보면은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 나번 씨가 관조한 겁니까? 안 한 것입니까? 관조를 묻고 있거든요. 그럼 나번 씨가 여기 보면은 수양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이렇게 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관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단은 관조가 되려면은 어떤 바깥의 어떤 대상을 봐야 됩니다. 바깥의 것을 봐도 되고 내 안의 것을 봐도 돼요. 단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소월의 산유화처럼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보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라고 떨어져서 확실하게 보면은 그건 관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꽃을 통해서 삶의 외로움, 삶의 근원적인 고독을 자각하고 훤히 꿰뚫어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조가 되겠죠. 조, 비출 조. 나하고 삶을 비춰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서 보고서 쓴 거잖아요. 내가 슬픔에 빠졌다. 이게 아니라, 주관에 함몰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지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꽃들, 뿌리들, 그리고 비, 폭우, 눈들, 그리고 심지어 담, 이런 내외적인 장애물들이 또는 조력자들이 있어야 그 생명력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인사이트, 통찰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았다고 봐야 돼? 틀렸다고 봐야 돼? 틀리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그죠? 그렇지만 이 답은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 서술자가 한탄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자기 주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태를 이런 것이 있다 멀리서 소극적으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게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어를 안다는 것은 문학에 왜 그것이 답이 되고 안 되느냐에 확고한 맞음과 틀림의 기준을 확립하는 공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해설서에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이 막 그럴싸하게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관조적 어조는요, 주관에 빠져 있어도 나는 슬픕니다. 슬픔에 빠졌잖아요. 그건 관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조상 비읍니다. 이렇게 공손어나 뭐뭐 했다, 뭐뭐 한다 이런 것이 나오면 어조상 관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조적 태도는 슬픔에 빠집니다 했잖아요. 그럼 관조적 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조적 태도라는 것은 삶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담담하게 수용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조와 달관과 여유와 수용이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에 빠져버리면은 관조적 어조가 있다 해도 관조적 삶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이런 거 간단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 관조와 관련된 심리적인 거, 문학적인 거, 어떤 깨달음의 문제, 자기 개발의 문제가 이 관조 속에 온통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문학 개념어를 통해서 문학의 원리를 안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2024년 6평에도
무성격자에 보시면은 이 보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의 내면마저 대상화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심리를 관조한다는 뜻이에요. 이 관조를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2009년에도 보면은 이 선지에 보면은요, 뭐 다 문학 개념입니다. 관조적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관조적 자세가 뭡니까? 이게 관조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조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은 슬픔에 막 빠지고 흐느끼면 안 되거든요. 여유 있게 담담하게 달관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관조적인 어조가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렇게 영탄을 하고 슬픔에 빠졌잖아요. 이건 관조적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죠? 나뭇잎 하나 떨어졌다. 이런 것은 관조하고 있죠. 그리고 나뭇잎 하나 떨어진 것 속에서 바로 어떤 삶의 무상함을 끌어내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게 관조적 자세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또 마음의 형성 원리라는 것이 문학 개념의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 개념이 아니에요. 문학 개념을 안다는 것은 곧 거창하게 말하면 나를 알고 삶을 알고 내 마음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핵심 개념어가 바로 문학 개념어고 그 지식적인 토대 아래 어떤 깨달음도 문학의 해석도 또 어떤 것이 허용될 수 있느냐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맞고 틀림의 확고한 기준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문학 개념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과 접촉을 해서 마음의 형성이라는 게 대상과 접촉해서 신체 감각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가 본다, 들은다, 접촉, 서늘한 느낌이다. 다 감각 체험이에요. 그래서 신체 반응이 정서적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게 상징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련의 어떤 하나의 단어로만 나온 게 아니고 문학 개념을 하는 건 딱 단어가 아니라 연결된 구절과 어떤 원리가 집약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도 보면 서럽다. 이 서름에 대해서 설명해라. 근데 선지 4번에 외부 대상과 무관하게 화자 대상에서 생성되는 정서다. 아니 대상과 접촉해야 신체 감각으로부터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외부 대상과 무관하게 내면에서 생성된다. 이 자체가 원리에 어긋난 말이거든요. 이걸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있다가는 시간 다 가버리잖아요. 이건 원리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대상과 무관하게 내면에 생성되는 정서는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있겠죠. 선생님 아닙니다. 저는 외부 대상을 안 봐도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것은 기억된 저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대상이 없이는 기억된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 대상과 무관하게 떠오를 수는 없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든지 이게 다 감각, 이런 말들이 다 문학 개념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또 이게 몇 년도에 나왔죠? 2015년에도 선지 3월에 보면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한다. 감각적 경험으로 해서 정서적 반응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또 2021년 소설에도 사막을 건너는 법에도 아예 대놓고 여기에 보기에 보시면은 청각, 감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감각, 신체적인 접촉, 그래서 정서적 반응, 언어로 상징화한다. 이게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외에도 문학은 한마디로 뭡니까? 문학 개념어를 통해서 그 원리적인 학습을 통해서야만이 여러분들이 문학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뜻풀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그 개념어들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식의 체계화가 위기화가 이루어지면서 선지에 나와 있는 문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쓰신 그 용어들을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기까지는 반복적으로 익히고 그 원리에 대해서 습득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인쇄보도로 나온 이 문학개념과 논리적 해석 이 책을 교재로 해서 오르비의 25강으로 되어 있는 그 강좌를 수강하시고 기본적인 문학의 기본을 확립하면서 기본적인 원리로부터 심층적인 실전 적용 문제까지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문학개념의 책이 원래는 이렇게 솔티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지금 언어논리의 전문가로서 활약하고 계신 이혜왕 선생님이 도움을 그때 주셔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판을 거듭하면서 디딤돌에서도 이렇게 나왔었고 또 비상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수능 독파법이라든가 이런 책들도 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책은 지금까지도 문학개념과 논리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전자출판으로 할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막 시중에 막 이렇게 함부로 나돌아다니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 해서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또 문학을 접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문학을 본격적으로 그 개념적이고 원리적인 체계화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 또 자기 마음을 알고 또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 교재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다 발전된 본격적이고 확실한 문학 공부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